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이제 녹화를 하는데, 반도체가 큰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일본이 반도체에 흥했다가 쇠했다가 최근에 다시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TSMC 유치하고 그 다음에 래피더스라는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죠. 거기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게 큰 흐름인데,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피더스, 일본의 8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라피더스의 의미가 신속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은 메모리 쪽으로 이제 만들다가 그게 뭐 삼성한테 밀렸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쇠퇴를 했는데,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망가졌어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특히 일본에서는 자동차, 토요타 같은 경우에 그 외에 자동차 산업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때 한 60만 대를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요. 반도체를 못 구해서. 근데 반도체를 왜 못 구했느냐 하니까, 내 땅에 만드는 게 아니니까 해외에 나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나라를 사재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재빠르게 그걸 구입 못 해가지고 뭐 뒷불 친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못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60만 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쇼크였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산업체에서는. 그래서 이 반도체는 앞으로 이걸 쉽게 구하려면은 일단 내 땅에다가 만들어야겠다. 그건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일단 내 땅에서 만들어야 그나마 쉽게 내가 그걸 내 손에 넣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니까, 1단계로서는 그 좋은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내 땅에다가 공장을 짓게 하는 거. 그래서 유치하는 거죠, 일본. 그래서 처음 출발한 게 TSMC, 대만의 TSMC를 이제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유치를 하면서 물론 당연히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미국도 지금 삼성이라든가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일본 정부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TSMC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로서는 뭐냐면은, 다른 기업의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일본도 이제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생산을 하자. 이게 2단계였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래피더스라는 기업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래피더스라는 말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지금까지 모든 게 느렸어요. 결정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항상 뒷북을 치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과거에 실패해서 배운 게 뭐냐? 빨리빨리 어쨌든 결정을 하고 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전달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파운드리 이름을 래피더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래피더스라는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이 앞으로 거기에다가 기대를 많이 걸어요. 일본 정부가 특히 거기에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이번에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일본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2류, 3류 국가로 전락할 거다. 왜냐? 미래의 세계는, 과거가 우리 석유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만큼 그 이상 반도체가 앞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와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 이게 양분될 것 같은데, 일본은 생산하는 국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뭐랄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서 그걸 이제 경제 안전보장이라고 그래요. 경제 안전보장. 이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되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가 안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네. 단순한 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래피더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과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과거 세계를 압도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86년도, 92년도, 2005년, 2017년, 2023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86년도에는 1위, 2위, 3위, 7, 8, 9위가 다 일본 기업들이에요. NEC, 히다치, 도시바, 후지츠, 마츠시타, 미쯔비시. 여기 보면은 뭐 모토로라, 텍사스 필립스, 인텔. 10개 중에서 6개 기업이 일본이 1, 2, 3, 7, 8위를, 7, 8, 9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말이죠. 이때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도시바, 히다치 조금 내려갔고요. 그다음 후지츠, 마츠시타. 92년도까지
삼성도 여전히 6개 기업은 링크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처지죠. 그게 2005년도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인텔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인텔이 10위였다가 1위로 올라왔죠. 네. 삼성이 2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도시바, TM. 이게 르네사스, 이게 일본의 그 뒤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합해가지고 이 르네사스를 만들게 되고 그랬죠. NEC가 여 밑에 있고요. 한국 보세요. 삼성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2017년도 삼성이 1위로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3위죠. 엄청나죠? 2017년도.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인텔이 다시 또 위로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앞에 쭉 없었어요. 명함도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이게 젠슨 황이 엔비디아에서 AI 챗봇이 완전히 이제 세계를 휘저으면서 엔비디아가 급성장을 했죠. 지금은 원래 아마 엔비디아가 인텔을 능가했을 겁니다. 그 정도가 됐고요. 지금 삼성이 있고, 이거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을 거의 능가하려고 막 그러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엄청난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일본 기업이 있습니까? 일본 기업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86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엄청났, 90년도 초까지, 그죠? 네. 이렇게 엄청났다가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본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이렇게 일본만 급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때 일본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냉전 시대 때 일단 처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기술을 이전을 좀 해줬어요. 기술을 이전해줄 때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냥 다 공짜로 그러니까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냉전이 끝나 이게 지금 50년대부터 출발돼요. 50, 60,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냉전 시대에 공산권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국제 정치적인 감각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일본을 어느 정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에게 뭐 기술도 이전해주고 그때는 일본이 뭐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리라고 상상도 안 했죠.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공장의 기술자들 불러서 견학도 시켜주고 찍지 마라. 그런 거 없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네. 메모도 하지 마라. 네. 본래는 그렇게 하는데 살짝 찍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제 많이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이런 겁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소련과의 그 냉전을 치르느라 그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본은 어떠냐면은 이 냉전에는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안보에는 크게 돈을 쏟지 않고 그래서 방위비도 GDP의 1% 이하로 누른다거나 그리거나 아니면 또 이 방위는 웬간하면 미국에다 의존하고 주로 경제 개발, 경제 부흥 여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 당시에 소련이 냉전을 치르느라고 거기다 힘 다 빼는 사이에 일본이 급성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경쟁 상대가 주변 국가에 있었느냐 하면 없었어요. 지금은 경쟁 상대가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영 경쟁 상대가 안 됐어요. 유일하게 일본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본이 치고 나갔었고 그 당시에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본을 많이 축적하게 됐죠. 달러라는 자본을. 네. 그리고 이미 일본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 뭐 중공업이라든지 이쪽 그런 분야에서는 건 2차 세계대전 치를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항공기도 만들고 뭡니까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뭡니까 항공모함도 만들고 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다 보니까 일본의 근본적인 기술력은 바탕이 돼 있었다고요. 거기다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자본이 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있고 기술력 있는 데다가 물건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시장을 그 당시에 미국이 오픈해줬죠. 많이 오픈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오픈해 줬을 것 같아요? 냉전 때문에. 그렇죠. 냉전을 치르면서 일본이 빨리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커서 불침 항모가 돼서 이 대륙으로부터 밀려오는 빨간물을 일본이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미국의 이제 하나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사회 분위기, 국제 정세가 일본한테는 어마어마한 이게 가미가제였어요. 일본한테는 신풍이었던 거죠. 카미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는 얼핏 들으면 가미가제 그러면은 안 좋은 인상을 먼저 생각하죠. 네, 좀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미가제라는 신풍이에요. 신이 일본을 도와주는 네. 바람이라는 거죠. 그게 과거에 몽고 징기스칸 그 부대가 이제 전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일본으로도 이제 넘어오려고 일본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오던 배가 전부 태풍에 의해서 다 침몰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이 지켜졌다.
그래서 그때 불었던 바람을 신풍, 가미가제. 일본말로 하면 우리로 하면 신풍이고 일본말로 하면 가미가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일본이 냉전 시대 때 이렇게 반도체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적인 환경이 일본을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 딱 지금 2005년부터 보니까는 한국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일본 기업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냉전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리고 혹시 또 일본 버블이 또 붕괴되면서 변화가 생긴 건가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86년이잖아요. 85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플라자요? 플라자 합의 있죠. 네.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일본 제품들이 이게 미국에 막 쏟아져 들어갔겠죠?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왔겠죠? 그때 일본이 1달러당, 85년도 1달러당 240엔 정도였어요. 네. 85년도 9월 정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을 당시에. 그때 플라자 합의에서 강하게 환율 조정을 하라 그랬어요. 일본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것은 엔화가 평가 절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엔화를 평가 절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87년도 말쯤 되면은 1달러당 120엔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 가격들이 요 사이에 한 2배씩 뛰는 거예요. 가격이. 환율상. 거기다가 86년도에 뭐가 있었냐. 방금 85년도 플라자 합의도 있었지만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 이 질풍노도 같은 일본의 이 발전 상황을 보면서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본 거예요. 미일 반도체 협정 어떤 내용? 1차 반도체 협정은요, 기본적으로 100% 관세를 매겼어요. 100%. 100% 관세를 매기고, 또 하나는 20% 내에 외국 반도체를 사용하라.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 기세가 안 꺾이니까, 91년도에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져요. 협정 때는 뭐냐면은 1차 때 얘기했는 게 잘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일본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반도체의 제품의 한 20% 정도는 외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무조건 쓰라. 강제적으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1차 반도체 협정하고 2차 반도체 이게 일본을 침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너무 일본한테 불리한 협정이었는데 이걸 왜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자 합의도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맺고 왔을 때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네. 너무나 쉽게 내줬다. 그리고 반도체 협정도 사실은 미국이 냉전이 끝나갈 무렵이다 보니까 이제 냉전에 썼던 그 에너지를 미국의 경제 쪽으로 눈을 좀 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러보면 전부 일본 제품인 거예요. 미국에. 자동차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죠. 전자제품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언제입니까? 요게. 88년도인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87년, 88년 요 임세가 절정에 올라갔죠. 네. 그때가 일본이 50% 정도를 점유했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36.8%고 아시아가 3.3%밖에 안 됐어요. 이 88년도네. 88년도에 점유율이 이렇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쭉 그냥 이게 일직선으로 그냥 급경사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하게 되면은 2030년 정도 가면은 일본의 점유율은 제로로 떨어질 거다.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본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네모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빨간 것들이 LP다, 그죠? 그 앞에 셀리트, 아셋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일본 정부가 여기 여러 가지로 예를 쓴 이 흔적이에요.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라나 일본 정부가 보조를 해주거나 뭔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막 내리막으로 침체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딱 저 시점 1994년쯤에서 네, 갑자기 미국은 확 올라가고 일본은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 86년도 1차 협정 91년도 2차 협정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때 이제 일본이 내려가는 게 보이네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이 제1차 반도체 협정, 제2차 반도체 협정 그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뒤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나요? 그래서 르네상스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르네상스 이 기업이 이때 좀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현상도 이제 벌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려오는 길을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 이게 그 당시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럼 미일 반도체 협정 이외에도 네. 또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일본의 반도체가 패배한 원인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어요.
이건 보면요. 문제의 소재가 어디냐?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적절한 때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경영의 이해 부족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그 당시에 가전제품을 만드는 전기종합상사, 전기전자 종합상사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거의 한 10개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그게 종합상사인데 그 종합상사 내에 반도체가 하나의 부스로서 존재했어요. 그 하나의 부스로 존재하다 보니까 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소니라도 있고 패나소닉, 산요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EC. 근데 거기에 종합 그 전기 상사들이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반도체 만드는 그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가전제품이 잘 나가고 반도체 막 산업이 융성할 때는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생산하는 걸로도 충분히 시장도 충분했고 그게 가능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이게 90년 들어서면서 시장이 확 바뀌어요. 뭐로 바뀌느냐니까 슈퍼컴퓨터라든가 뭔가 큰 컴퓨터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통신기기 같은 데 막 들어가는 그런데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그 뒤로 바뀐 게 뭐냐니까 퍼스널 컴퓨터 PC로 이제 네. 이동을 갑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PC로 바뀌면서 개인의 지금 노트북 같은 데 지금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럼 뭐냐? 슈퍼컴퓨터 들어가는 거는 일본이 막 엄청나게 그게 고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한 번 반도체를 거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고장이 안 나게. 20년, 30년씩 고장 안 나는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일본의 반도체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온갖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장비들 다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PC로 바뀌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반도체가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아도 돼요. 저 퀄리티라도 괜찮은 거예요. 2, 3년 정도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이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적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품질은 좋았던 건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러니까 저품질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사실은 고품질이 좋긴 좋잖아요. 그렇죠? 그 고품질이 좋은데 그렇게 고품질을 만들려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만드는데 $10짜리 저기 반도체면 충분한데 일본이 만들었던 거 거의 $100짜리야. 그럼 그게 이걸 가격을 낮춰도 결국은 $20 정도밖에 못 낮춘다. 그럼 여기는 이미 $10짜리로 대량으로 만드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품질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경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90년 초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뭔가 물품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반도체가 돈을 못 벌어오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조류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니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규모의 경제. 그러려면은 미국은 팹리스 설계만 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로 이제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이 분업이 돼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분업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 당시에 경영에서는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세계 어떤 큰 트렌드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이 세계 동향의 이해 부족. 그래가지고 세계를 자신의 눈으로 봐라. 이게 이제 대책인데, 요거 잠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경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이유들을 좀 한번 볼까요? 적절한 시점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경영, 판단, 무책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전기종합상사 내에 한 부서가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기종합상사 전체를 컨트롤하는 경영 측에서는 이 반도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 경영자 측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도체 이 업체를 부서를 지배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계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시했다, 이걸. 그리고 국가가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내려올 때 정부가 여러 가지 보조도 해주고 컨소시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 돈이 많이 들어왔죠. 거기에 이게 국가를 너무 의존하는 이게 무책임한 체제를 갖다는 거죠. 국가가 좀 도와주겠지, 보조 좀 해주겠지, 맨날 거기에다 의존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스미디어도 이 반도체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못 인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요인이 많으네요. 경영자 측에서 꽤 요인이 많죠. 다 경영자 이해 부족이고 세계 동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 이거는 이제 경영에서 국가 의존한다는 게 호성선단식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에 아주 유명했었어요. 국가가 경제산업성 그 당시에는 통산성이었죠.
통산성이 여러 가지로 국가의 무역이라든가 앞으로 트렌드 같은 것들을 국가가 리드해 주는 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그걸 호송순단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때는 통산성의 기적이라 가지고요. 하버드 교수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는 이 통산성이 잘 그 리드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호송순단식 방식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너무 젖었다 보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대부분 국가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체질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메디아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리드한다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외 취재 같은 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해외 취재 같은 거 별로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일본의 반도체가 패배한 원인이 경영자 플러스 반도체 볼까요? 시스템 이게 집적 회로라는 거예요. 시스템 SI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 그 지금 그 당시에 일본이 반도체가 되게 많이 성장했던 부분은 메모리였어요. 메모리 반도체에다 집중했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로 다 뺏겨버렸냐? 삼성으로 다 뺏겨.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코스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면서 고퀄리티로 만들잖아요. 시장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 그럼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PC로 바뀌면서 퍼스널 컴퓨터에는 싼 가격의 반도체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저코스트 기술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만 계속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주 측에서는 국가가 리드하는 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PC 같은 데 들어가는 저코스트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 그 다음에 D램의 페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 다운사이징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큰 규모의 뭔가 고퀄리티의 반도체 들어가는 고퀄리티의 반도체, 그 다음에 큰 메인프레임이라든가 대형 어떤 그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만 했지 이게 사이즈가 적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너무 무시했다. 그런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개발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일본이 가장 모든 지금 현재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의 대부분의 제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바로 이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개발한다. 우리가 기술이 대단하니까 최첨단 기술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톱 클래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모든 기술력을 넣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사겠지, 시장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그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려면 코스트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일본의 제품들이 대부분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경영 측에서 40나노 이하는 개발을 하지 마라. 이런 경영자 측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40나노에서 20나노, 10나노, 5나노 이렇게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또 공장을 짓고 기술적으로 들여오고 투자를 안 한 거예요. 투자를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기술자에게 뭐랄까 의욕상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발전하지 못하는. 그렇죠.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은 기술을 또 개발하려고 그런 의욕이 이제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야루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말로 야루끼를 뭐라 그래요? 의욕, 할 할 마음 네.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기술의 문제인 겁니다. 경영이 아니고 순수한 반도체 문제. 자, 반도체에서 뭐냐면 아까 경영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엔지니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좀 경시한다 이런 얘기. IC의 가치를 전달하자. IC의 가치를.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다. 그런 시선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P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퀄리티 반도체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낮게 평가했다. 뭐 그런 마인드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고, 이게 마스크 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 마스크 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마스크 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로를 그리려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회로를 한 판에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마스크에는 여러 노선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선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레이저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왜 우리 판화를 그리면은 녹색 한번 칠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회로 자체를 마스크를 여러 장 써서 거기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한 판에다가 이게 노선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마스크 수를 일본은 마스크 수를 거의 한 28장에서 한 30장 정도 써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니까
한 15개 정도 쓴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 당시 한 20개 정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수가 이게 마스크 상당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판에 복잡한 그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마스크 수를 일본은 이거 줄이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성능 좋은 걸 만들기 위해 마스크 수를 줄인다는 개념 없이 그냥 필요한 만큼 그냥 마구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텔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15장밖에 안 쓴다. 왜? 여기에 마스크 수를 줄이는데 이게 코스트를 줄이는 데서 엄청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 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니저가, 기술 총괄하는 매니저가, 자, 우리도 15개로 줄이자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각 부서마다 그 코스가 500개에서 1500 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 담당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자기 그 코스트에서, 자기 그 공정에서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나 좀 더 써도 되겠지 하고 하나 좀 더 쓰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로 그 숫자 마스크로 가지고 도저히 그 기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지만 마스크 수를 줄이는 기술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노감이라는 아주 반도체 일본의 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본이 반도체가 그렇게 쇠퇴한 이유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밀 반도체 협정 2번에 그걸로 스매싱, 그걸로 두들겨 맞은 거,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게 절대적이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마스크 수를 줄이는데 일본은 실패했다. 네. 이 뻔히 15개만 써도 미국 인텔이라든가 삼성도 굉장히 그걸 줄여서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코스트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서도 그렇게 자기들도 시행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 거다. 괜히 뭐 미국의 압력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체념 포기하는 정신이 만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수를 줄이라 그러는데 이걸 결국 줄이지를 못하니까 에이 하나 더 써. 그렇게 해서 그 공정마다 거기에서 소규모 공정에서는 뭐 이거 한 장 좀 더 써도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전 공정에서는 원위치로 28개나 30개 다 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크 수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코스트 삭감에 실패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실패. 이렇게 해서 기술력에서 떨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그 시스템 고집적 회로, 이제 거기에 너무 치우쳤다 이거죠. 여기 이제 이해 부족이라는 건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반도체는 IT가 견인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IT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네. 일본의 기술자들이. 그 응용 제품에 기대하는 것만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제 통신사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데만 신경 쓴 거지. IT에 대한, 이 IT로 인해 가지고 PC로 확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기술에서 이기고 경영에서 패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네. 요게 변명이라는 겁니다. 요게 유노가미 씨가 쓴 도표인데, 요걸 한번 보면요. 1980년대까지 일본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세계 50% 가까이를 누렸잖아요. 그때는 뭐냐니까, D램의 용도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메모리 D램이 그 잘했단 말이에요. 메인프레임 D램의 경쟁력은 고품질이에요. 그 메인프레임에는 큰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니까 고품질을 요구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90년대에 가서 PC로 바뀌니 저비용, 고품질이 아닌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보면은 D램에 80년대까지 50% 이상 점유를 했는데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이때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메인프레임에는 한번 반도체를 거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30년까지 고장 안 나는 그런 제품 만들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장비도 좋은 거 쓰고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것도 좋은 거 쓰고 고퀄리티 같은 거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마스크 있죠. 고퀄리티로 만들려다 보니까 30장씩 쓴 거예요. 배로 가격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이때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왜냐 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90년대에 시장이 확 바뀐 거예요. PC 이 저비용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쟁력 상실해가 D램이 철수하게 되는데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계속 만들었다. 이게 중배형화 과잉 기술.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마스크를 줄이지 못했는 거 하나하고 그 공정마다 일본이 장비가 아주 좋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좋은 장비를 새로운 더 좋은 장비를 개발해서도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게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일본 품질은 계속 좋아지는데 가격도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품질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삼성이 저비용 D램으로 PC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완전히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지고
제품이 변해도 병은 낫지 않아. 일본은 여전히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가전제품 보면요. 평소에 쓸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이 반도체에서 나타났던 이 고품질 기술 문화의 형성, 이 자체가 반도체만 해당됐던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은 기술력을 중시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그대로 지금도 크게 개선 안 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을 나타낸 두 평가축이 있는데 일본은 고품질을 만드는 기술력은 있죠. 그런데 저비용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만들고 있다. 싸게 만드는 기술력이 낮다. 여기에서 고품질을 만드는 기술력과 저비용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합해진다면 이게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은 저기술력, 그렇지만 저비용, 이걸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안보라는 인식 하에서 일본이 TSMC 공장을 제1공장은 이미 준공을 했고 2공장은 건설 중이고 3공장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이 이제 아까 그래프 봤듯이 이렇게 사양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거치면서 그때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일본 자동차를 60만 대를 못 만들었다. 네. 쇼킹했죠. 네.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뭐 거의 기간 산업인데 이건 다 반도체 문제거든요. 반도체를 앞으로도 엄청나게 수요가 될 텐데 이걸 해외에서 계속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반도체 부흥 3단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스텝 1은 뭐냐?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강화한다 이거예요. 그 일본에 지금 국내 반도체 공장이 다른 조그만 있지만 큰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D램 반도체라든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를 유치하게 된 거예요. 대만에. 그리고 메모리 공장을 강화하고 파워 반도체 공장의 재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도 TSMC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TSMC를 왜 유치했느냐 하면은 여기 이걸 반도체 테크놀로지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현재 일본이 만드는 건 여기 40나노잖아요. 40나노. 40나노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TSMC를 유치하게 되면 요 공장을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이 공장을 만드는 걸 그래프를 보면은 28나노 가지고 노트북 만들 수 있죠? 태블릿 만들죠? TV 만들죠? 이 와이파이 로트 이거 만들죠? 스마트폰도 만들지. 자동차도. 게임에도. 이렇게 28나노 가지고 28, 20나노, 22나노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보면 돼요. 일상생활에. 네. 일상생활에서 이게 대부분인데 그동안 일본은 40나노만 만드니까 28나노는 어디냐? 대만에 있는 TSMC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네. 그 의뢰하던 걸 이제 그 공장을 일본에다 그럼 지어주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할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8나노를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일본에 뭐 지진도 많고 굳이 대만에서 잘하고 있는데 일본에 지을 이유가 없잖냐. 되게 튕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진 거죠. 특히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라는 이쪽 IT하고 반도체 이쪽 부흥을 담당하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아마리 아키라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유치를 합니다. 그 유치를 해서 할 때는 이제 결국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보조금 얼마 줬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대만의 TSMC 구마모토 공장에 4,760억 엔을 처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거 짓는데 한 1조 엔 정도 든다 그러던데 그럼 뭐 한 45, 반 가까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그렇게 했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일본의 많은 기술자들이 이게 대만 TSMC가 들어와서 제작하는 반도체가 아까 본 28나노잖아요. 이거는 벌써 10년 전 기술인 거죠. 지금 3나노, 2나노 이러고 있는데 10년 전 기술을 들여오는데 거기에 왜 일본에 세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일본 반도체 발전에 뭔 도움이 되냐. 3나노를 배워도 시원찮을 텐데 28나노 배우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또 그럼 일본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니까 그러면은 7나노 그 위에 단계 요거 있죠. 요 단계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또 제2의 공장을 지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또 보조금 준다면은 뭐 못할 이유도 없지 해가지고 이 공장까지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내친 김에 제3공장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 제3공장이 뭐냐? 3나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대만 TSMC가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 3나노 가지고 일본에 지금 이게 여기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 물건을 만드는 일본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 3나노. 이거 보세요. 이거 만드는 많은 반도체는 28나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3나노 만들어 가지고 당장 일본에 지금 제품에 들어갈 제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7나노 여기까지 이 공장까지 이게 얼마나 앞으로 팔리는지 이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보고 이게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3나노 정도는 일본에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뭐 상당히 농후한 거죠. 일본에 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기술 도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절대 지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핑계를 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2공장까지는 지금 어쨌든 건설 중이니까는 하겠지만 3공장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3공장은 지금 단계로서는 TSMC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생각이 없다. 지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TSMC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텝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니까 이게 차세대 기술의 확립인 거예요. 그 남의 공장 일본 땅에 짓는 거 그것만 가지고 성이 찰 리가 없잖아요. 네. 결국 뭐냐니까 차세대 기술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예를 들어서 뭐 28나노도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 일본에는 40나노 만드는 기술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에서 이제 어떻게 뭐 7나노까지도 되고 차세대 기술의 확립이 되려면은 일본에다가 파운드리를 만들어야겠다. 이거 그게 라피더스예요. 라피더스 설립을 이제 이때 결정을 했는데 그 라피더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첨단 반도체의 연구 개발, 그 일본이 스텝 2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때 2021년도에 700억 엔을 보조를 해줬어요, 일본 정부가. 요게 2022년도에 가서는 거의 3천억 엔 정도의 규모로 다시 또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22년도까지. 23년도를 볼까요? 23년도에 보면 라피더스에 또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TSMC에도 구마모토 제2공장,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23년도 제2공장을 지금 건설 중이고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가 스텝 1하고 스텝 2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라피더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라피더스가 아까 스텝 2에 해당되죠. 스텝 2에 해당되는 이 라피더스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왔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2027년에 최첨단 반도체 국산화 실현. 그러니까 라피더스는 2나노 양산을 한다고 그랬죠. 앞에 봤듯이 TSMC는 28나노, 22나노 이 제일 공장. 그 다음에 7나노 그 무렵 정도 해가지고 거기 2공장 짓고 있죠. 그 다음에 3공장 요청을 했는데 대만이 3나노 만드는 3공장은 난색을 표명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라피더스가 이제 급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미래 세계는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반도체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첨단 기술이고 첨단 제품일수록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만든 걸 수입해서 사와서 썼지만 앞으로는 일본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라피더스의 어떤 그 뭐랄까 희망이랄까 여기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2022년 8월달에 설립됐죠. 경제산업성으로부터 700억 엔의 지원이 결정됐죠. 11월달에 IBM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피더스가 2나노 양산하겠다 했을 때는 이 IBM에서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IBM은 2나노 만드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일본에게 타진했더니 일본이 라피더스를 지어가지고 생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IBM 연구 개발 거점으로 기술자를 파견했어요. 이때 한 100명 정도 보냈다 그래요. 100명 정도를 보내서 2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IBM으로부터 전수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산업성으로부터 2,600억의 추가 지원을 받아요. 2023년도에. 그럼 얼마입니까? 3,300억 엔이죠. 근데 사실은 2나노 양산까지는 최소한 5조 엔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걸 잠깐 처음에 라피더스 결성이 될 때에 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 해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도요타 자동차,
덴소, 소니그룹, 키옥시아, 그 다음에 NEC, NTT, 소프트뱅크, 미쯔비시 이 은행이죠. 여기 7개 대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메가뱅크라 그러죠. 이 하나의 메가뱅크하고 이렇게 해서 10억 엔씩 내기를 다 냈어요. 그래서 다 합하니까 73억 엔인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73억으로 출발했는데 보시다시피 2023도 73억 엔 하고 200억 엔, 700억 엔 하고 그러면 773억 엔으로 출발한 거죠. 여기까지는 터무니없죠,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경제산업省이 2,600억 원을 다시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5년도에 시험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는데 여기 홋카이도의 치토세 공장을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2025년도 4월달 말까지 시제품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2나노 반도체를. 그 다음에 양산은 2027년도에 양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IBM 연구 개발 거점으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이 종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양산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자, 그 과정에 그에게 자금이 이제 선행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700억, 2,600억까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원래 5,900억 엔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총 얼마? 9,200억 엔의 지원이 됐어요. 자, 그럼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아까 5조 엔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1조 엔 정도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4조 엔 정도. 네. 과연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추가 출자가 뭡니까? 아까 앞에 이 기업들이 추가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추가 출자를 왜 안 하냐? 투자 가치가 아직 잘 안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정하는 융자. 이것도 지금 생각 중이고. 이제 추가 출자 아까 말했듯이 이 기업들 얘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더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민간에서 1,000억 엔 조달을 지금 줄타기 하고 있다 그럽니다. 어떠냐? 지금 라피더스 출자의 조달 상황을 한번 보면은 기존의 주주 아까 8사 했죠. 기존의 출자 여기에서 출자하는 거하고 자 그래서 민간 기업 앞에 보면 1에서 3까지 600억 엔에서 1,400억 엔을 조달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1, 2, 3입니다. 1회사가 어디냐니까 기존의 주주들 아까 말했듯이 소니그룹, NTT, 소프트뱅크, 토요타자동차, 덴소, NEC, 기옥시아 여기에 지금까지 10억 엔씩만 냈죠. 그게 이제 토요타하고 덴소가 더 투자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소니그룹이 100억 엔에서 200억 엔 지금 내라 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NTT가 200억, 소프트뱅크 200억, 그 다음에 토요타 자동차가 소액 내거나 100억 엔, 덴소도 소액 내지는 100억 엔, 소극적이라는 거죠. NEC도 소액 출자 얘기 나오는 거. 기옥시아는 검토 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뭐냐면은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50억에서 100억 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쯔비시 UFJ 은행 50억 엔,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이 50억 엔, 미주오 은행이 50억 엔. 이게 다 메가뱅크 아닙니까? 일본의 세계 대형 은행이죠. 그 대형 은행에서 50억 엔씩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정책투자은행, 이거는 정부기구예요. 정부기구에서 50억에서 100억 엔 정도 낸다. 그래서 합해서 여기 한 250억 엔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주를 또 투자자 모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IBM. 지금 IBM 기술하고 서로 조인트해가 지금 출발하는 거잖아요. IBM 너희들도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죠. IBM에서 한 150억 엔 정도. 그 다음에 후지츠에서 100억에서 한 200억 엔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추가 출자자를 이제 모집하고 있다. 이제 기존 주주하고 기존의 주주,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주주. 이 세 개의 형태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게 모집할 금액이 600억에서 1,400억 정도 된다. 여기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돈을 모집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11월 달에 일본 정부 재무성하고 경제산업성하고 작년 11월 달부터 꾸준히 협의를 해와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TSMC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그렇고 방금까지 라피더스에 보조해 준 게 거의 9천억 엔 정도까지 이게 전부 어떤 식으로 돈이 마련됐냐니까 어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게 돈을 모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지원금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대기업들이 10억 엔씩만 내고 지금까지 돈을 안 내니까 투자기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5조 엔이 필요한데 10억 엔씩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 기업들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공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돈을 지금까지 9,200억 엔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됐냐니까 다 보정 예산에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재무성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산업성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달 11월 달에 이게 이제 한 10조 엔 정도의 기금이 이제 마련됐어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여기에 이 반도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치가가 누구냐면 아마리 아키라라는 자민당의 어떤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예산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난 일본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 사람이 국회의원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동안 이 반도체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아마 내가 볼 때는 래피드에서 사직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시다 전 총리하고 이번에 새로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게 아마리 아키라 이 사람이 국회에서 이제 짐을 다 싸서 나가기 전까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0조 엔을 반도체나 래피드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 다양한 모든 대상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한 10조 엔 정도를 이제 마련한 거예요. 정부 예산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지금까지 래피드스가 필요한 게 이 정부 보정 융자라든가 이거 추가 출자는 아까 민간 투자 이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필요한 돈이 앞으로 한 4조 엔 정도 더 필요한 거죠. 여기 한 1조 엔 정도 지금 마련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조 엔 정도 더 필요하다 보면은 지금 일본 정부가 10조 엔 정도 책정해 놨으니까 최악의 경우 민간에서 투자가 안 들어올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다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보는 거고 어쨌든 공장이 자금이 없어서 굴러가지 않을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아마 래피드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맨날 보정 예산으로 이걸 땜방질로 예산을 끌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라는지 알아요? 경산성에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더 이상 여기서 끝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뭐라 그러냐 여기서 끝내면 지금까지 전부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까지 끌어낸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떨어져서 여기 직접적으로 담당을 못하니까 명예회장 자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관여는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피더스 이렇게 엄청난 정부의 투자가 있는데 기술자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네. 기술자가 요즘 없다고 일본은 하는데 기술자를 들여올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요. 라피더스가 하고자 하는 생산 비즈니스 모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기술자들의 얘기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그때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었다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아까 봤듯이 그게 뭐냐니까 수직 통합형에서 수평 통합형으로 전 세계는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수직 통합형은 반도체 제조사가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전공정, 후공정 그래서 완성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니까 팜레스 제조사가 기획과 설계를 해요. 네.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애플이 기획하고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파운드리에다 맡기는 거죠. 이게 뭐냐? 예를 들면 TSMC라는 거예요. 네. 요게 전공적이에요. 수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애플사가 애플 휴대폰에 필요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TSMC에다가 TSMC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전공정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반도체를 가지고 다시 후공정 또 따로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OSAT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후공정을 또 맡겨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분업화됐잖아요. 이게 팜레스하고 이거 파운드리하고 이건 OSAT 이렇게 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니까 완전히 전문화되는 거예요. 고도의 전문화되는 게 이게 수평통합형인데 이게 현재 주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과거에 수직통합형으로 그대로 가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여기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구멍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쇠퇴했다. 이게 일본의 과거 일본 기업의 대부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이게. 근데 이번에 라피더스가 목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보니까요.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팜 등이 고객. 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제조사도 아니고 팜레스 제조사도 아니고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팜이 고객일까? 고객이 누가 그러면 이게 의뢰를 할 거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기획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라피더스한테 맡기면은 라피더스가 설계를 맡아요. 기획하고 설계 이게는 팜레스에서는 대부분 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AI 반도체에서는 기획만 하고 라피더스가 설계도 하고 전공정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피더스에서 요거 전부 다 동시에 다 하니까 전공정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반도체를 어디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후공정 만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라피더스 내에서 근데 이게 다 되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항공장에서 이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모델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설계 중에 후공정 이거 다 그대로 기획 요것만 이게 고객을 모집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던 일본의 수직 통합형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제 비판도 좀 있었고,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런데 래피드스가 얘기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느 정도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데 여기서 래피드스가 하면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 진짜 라피더스라는 이름대로 빠르긴 빠르네요. 그렇게 빠르게 하려고 래피드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경쟁력이 있죠. 왜냐? 여기 한번 보세요. AI 반도체라고. 지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신생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운전도 실험 단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량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소량으로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보면은 스타트 기업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타트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에다 사무실 하나 차렸답니다. 고객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치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AI 반도체는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새롭게 빨리 발전할 테니까 지금 있는 거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소규모라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 기업들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라피드스가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공정과 후공정과 설계, 전공정 다 가능한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술자가 과연 이만큼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일본의 기술자들은 40나노 만드는 기술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일본이 그 이상의 제품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영입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피더스는 무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에서 기술자를 유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그 기술자가 지금 어디에서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잖아요. 그 홋카이도에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근무하게 될 거고 가족들이 함께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녀들 교육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홋카이도에서 다 충분히 클리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연봉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치하려면은 좀 파격적으로 주면은 그걸 세계 전체 및 각국 각 지역에서 건설 착공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수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중국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20개를 만들고 일본이 6개, 한국이 3개, 대만이 14개, 미국이 이렇게 많아요. 유럽이 18개. 한국 하나 뚫었네요. 오히려 줄였죠, 한국이. 근데 이런 거 보세요. 미국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18개를 만들고 유럽이 7개에서 18개나 공장을 짓는다. 여기에 공장을 지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죠. 기술자를 붕어빵이 꼭 찍어낼 수 있나요? 정해진 기술자에다가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지으니까 기술자 유치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나는 봐요. 여기에서 이 많은 그 지역들에서 다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자가 여기에 안 가고 홋카이도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얼마나 더 줘야 될까? 나름 이번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면은 나름 만족할 만한 봉급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공장을 지어놨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돈을 어떻게 원하는 대로 주더라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 치자. 그러면은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성이 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일본 라피더스에게 아주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TSMC 유치할 때 TSMC의 26나노, 22나노, 그 다음에 또 7나노까지 가면은 일본에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럼 대만의 기술자들을 영입해서 와요. 그 영입해온 대만의 기술자들에게 봉급이 일본의 현재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30%, 60%는 더 많이 준다 그래요. 60%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이번에 다른 반도체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TSMC에 가게 되면은 일본 노동자들에게는 30%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
그 봉급보다 또 더 30% 더 주는 게 대만 기술자들이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다른 기업체에 있는 기술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인재 유출.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라피더스의 기술자들을 세계에서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임금이 너무 높아졌을 경우에 일본 기술자들하고의 임금 관계 이런 문제들도 꽤 얘기가 되고 있고 쉽지 않은 문제다. 좀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본의 기술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불만을 가는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나노 기술자가 있다 하더라도 2나노 기술자 밑에서 배우면 그런 기술 없는 사람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네. 속도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마모토 그 공장이 들어올 때에 일본 전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아우성이었어요. 임금 높여주지 마라. 그쵸. 너무 높여주면 여기 기술자들 다 빠져나간다. 그런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줘야지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 노동자 문제, 그 기술자 문제,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축이고, 이제 아까 말한 자금 문제는 지난달 11월 달에 재무성하고 경제산업성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10조 엔을 기금을 마련했다. 이게 쭉 7년 동안, 2030년도 까지 10조 엔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10조 엔 마련한 게 아니라 다 합하면 10조 엔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해서. 그러니까 그 돈에서 라피도스는 2027년도 양산하기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앞으로 4조 엔 정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진 않네요. 그래서 뭐 기술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얼핏 좀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보통 지금 팜너스 제조사가 기획과 설계를 다 한 다음에 파운드리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 라피도스는 설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획하는 게 뭐냐 주로 이게 반도체 여기에다가 많이 걸었는데 이게 이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타트업들 스타트업 규모라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그럼 작은가요?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파운드리를 거기다가 위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수익성이 나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장을 계속 돌려나가고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하고 잘 굴러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근데 이 라피도스는 지금 그런 대규모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객이 있어야지 거기서 돌아가니까. 수익을 내서 다시 또 재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들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다. 물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여기에 거는 기대가 대단해요. 이걸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그렇게 다 뭔가를 집중시키고 가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래서 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팔 걷어붙이고 달라들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본의 정부가 저렇게까지 정말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뭐 성공하겠지. 이런 얘기들 대부분 하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동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게 별로 없다. 특히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컨소시엄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흥을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했다. 그래서 요노가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경산성이 여기에다 개입하면서 레피더스 출발했다 하는 순간 이미 끝났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저거 실패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아주 시각으로 상당히 보네요. 비판적으로. 네. 왜냐, 그 사람이 꿰고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정부가 해가지고 성공한 게 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까지 성공한 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SMC는 마이클 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거기에서 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다가 대만으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 이 공장을 차렸을 때 야, 저게 뭐 돈이 되겠냐? 전부 대충 비하하면서 봤어요. 일본에서도. 저 돈도 안 되거든요. 저 완전 3D 직종이다 그러고. 그렇게 내려다 봤어요. 일본. 저 뭐 성공할 가능성 별로 없어. 이렇게 봤는데 끝까지 그걸 관찰해 봐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예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집 과학적인 어떤 이 반도체에 대한 인식을 갖는 사람이 꼭 있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삼성을 예를 들면 이병철이 처음에 반도체 한다고 할 때 전부 다 말렸어요. 옆에서 그 조언하는 사람들이 바지가랑이 잡고 이거 그 다음에 무슨 밀가루 수출하다가 무슨 반도체 만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병철 씨나 그 뒤로 이건희 씨나 끝까지 이거는 성공시키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핵심 멤버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강하게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라피더스에 여기에 관여하는 지금 회장이라든가 사장이 과연 그 정도의 편집광적인
끈기와 능력을 갖고서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출발 단계인데 이분들의 나이가요 70대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건희 씨도 그렇고 이병철 씨도 그렇고 50대 60대 정도 출발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분들은 70대라고. 그동안 그 회장하고 사장은 일본의 반도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반도체가 다 사양으로 내려왔잖아. 배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 실패에서 뭔가를 배우지 않았어요? 실패해서 배웠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실패해서도 배우는 거니까. 뭐 실패 100번 하고 한 번 성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실패할 거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초기에 출발했던 8개 기업들이 지금 보세요. 10억 엔, 10억 엔씩 내고 아직까지도 돈을 안 내고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게 잘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투자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이 10억 엔 내고 지금까지도 끄떡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들 많이들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래피던스 기업은 정부 기업이에요. 이게 수탁을 했다 그러지만 민간인 두 사람한테 의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8개 이 컨소시엄 기업들이 주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적은 거죠. 미미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돈은 일본 정부가 다 내고 있으니까 정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뭐 물론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되냐 한번 지켜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는 래피더스의 지금 현재 자금 모집이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9,200억 엔 정도밖에 안 거쳐가지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정부 보증하는 융자라든가 다른 어떤 기업들, 민자 유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얘기해 왔는데 되게 불투명했잖아요. 그랬는데 지난달 일본 정부 재무성하고 경제산업성이 잘 조정이 돼가지고 2030년도까지 10조 엔의 자금을 마련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자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아주 상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갈래로 단편적으로 영상을 녹화했던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좀 총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전부 다 보신 분들은 현재 일본의 반도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대충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 또 다른 테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서.